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BMW M 모델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M3로서는 처음으로 이번 세대에서 외건을 만나보게 되었죠. G81이라는 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M3 투어링을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먼저 일상주행 스타일로 탔을 때 느껴지는 점들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차는 직렬 6기통의 3.0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다른 M3는 이제 컴페티션과 기본 모델이 있는데, 이 투어링만큼은 전체가 다 컴페티션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의 이름을 부르려면 M3 컴페티션 투어링 엑스드라이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투어링은 전 모델이 다 컴페티션이기도 하고, 또 전 모델이 다 후륜구동은 없는 엑스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편의상 M3 투어링이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개 드리다가 좀 옆으로 샜죠. 그래서 직렬 6기통의 트윈 터보 엔진으로 3000cc, 네, 그래서 510마력과 66.3kgm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의 M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변속기는 M 스텝트로닉 스포츠를 쓰고 있습니다. ZF의 8단 스포츠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M3 투어링은 이제 엑스드라이브, 그러니까 M 엑스드라이브인데요, 차륜구동의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엑스드라이브이기는 하지만요, DSC를 오프한 상태에서는 이 4WD 스포츠나 그 다음에 완전히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내는 EWD 모드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이 따로 없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나중에 총 통계를 좀 내보기 위해서 이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초기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타고 나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이제 그 양쪽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이제 iOS, 잘못 눌렸습니다. iOS 8세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 이 수많은 아이콘들이 화면을 덮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내 트림은 이제 리얼 카본 트림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요. 그리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좌우에 빨간색으로 M1과 M2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셋업에서 할 수 있는 조합들을 메모리를 시켜 놓는, 할 때마다 이 항목을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이, 네, 그렇게 간편하게 저장시켰다가 불러드릴 수 있는 M1과 M2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들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얇은 형태이지만 아래 위로 길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도 또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사람의 손이 좌우에 닿는 이 뒷면에는 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과 좀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그런 마감이 이 표면에 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신호에 멈춰서 자동으로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으면 시동이 켜지는데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 스타팅 모터를 통해 가지고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어 셀렉터의 조작법은 여느 M 모델, 그러니까 순수 M 모델과 같죠. 그래서 평상시에 위치해서 후진으로 넣을 때는 마치 BMW 예전에 수동 기어 시절에 1단의 왼편으로 넣듯이 이렇게 해서, 네, 앞쪽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당기면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드라이브, 한 번 더 클릭하면 아래 위로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가 생기면서, 네, 특히 앞쪽으로 마이너스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파킹은 여기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로직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빠릿빠릿하게 하거나 좀 천천히 하게 하거나, 3단계의 조절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 콘솔에 이제 버튼류를 보면은
다른 일반 BMW들, 네,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M 무슨 I 같은 MPA 모델까지 포함을 해서요, 좀 다른 그 버튼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같은 독립적인 주행 모드 구분이 없죠. 그 대신에 여기 셋업을 누르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로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행 상황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M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스포츠 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변화를 주고 싶을 때마다 이 많은 항목을 일일이 바꾸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상단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M1과 M2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이런 구성들을 한 두 가지로 그 저장해 놨다가 한꺼번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요 셋업을 눌렀을 때와 M1과 M2를 눌렀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요 M1과 M2의 항목 구성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요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배기 사운드, M 사운드를 온오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링 스탑 앤 고 자동, 이거를 온오프 할 건지까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생깁니다. 근데 기본 그냥 M1과 M2를 활용하지 않은 기본 세팅에서는 여기에 그게 없고요. 그때는 그냥 여기 버튼을 직접 눌러주면 되죠. 그것도 좀 뭐 사소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하면서요, 요 셋업 버튼을 눌렀을 때 각 항목의 설정별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에코프로 모드는 없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굳이 기름을 많이 안 쓰면서 가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이피션트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넣으면, 네, 또 스포츠 플러스를 넣으면, 여기는 엔진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요, 요거는 엔진의 리스폰스 뿐만 아니라 변속기의 반응 속도까지 같이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항목의 어떤 모드별 차이는 제가 와인딩 로드에 갔을 때 거기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셋업의 두 번째 항목인 차체, 그러니까 서스펜션 감쇄력 부분을 한번 단계별로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도로, 그러니까 포장 상태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얘도 어떤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교적 좀 관용도가 높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도로에 이제 요철이 한 번씩 갑자기 좀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얘가 이 감쇄력 조절식 서스펜션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단단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트 세팅은 이제 좀 편하게 가고 싶거나, 그 다음에 옆과 뒤에 누군가를 동승해서 어딘가로 갈 때 사용하면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그럼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스포츠로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일단 변화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요. 네, 아까 컴포트보다는 분명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 단계인 스포츠는 여전히 어떤 불쾌감이 느껴질 만큼의 단단함은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은 확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에도 좀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군요.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는 이제 좀 더 단단해졌는데, 왠지 느낌상, 네, 서스펜션이 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까지 좀 짧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 세 단계를 굳이 좀 그 변화의 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보다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가 더 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플러스는 이 도로의 아래 위로 좀 변화되는 그 상황을 운전자가 몸으로 다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 단계별 이 차이는 이따가 한번 와인딩 로드에서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티어링은 이 조향의 무게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스포츠로 하면은 확실히 더 무거워지긴 합니다. 컴포트는 좀 적은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스포츠는 조금 더 힘을 줘야 됩니다. 한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네, 좀 아제티를 잠깐 냈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 특성, 요거는 뭐 이제 M 모델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는 좀 됐죠. 현행 M8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브레이크 상태가 이제 컴포트잖아요. 자, 뒤에 차가 오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벌린 다음에 밟아 보겠습니다. 이 컴포트로 넣었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히는 게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깊숙한 지점에서부터 브레이크 제동력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넣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멘트를 하니까 목소리 떨림이 좀 다르죠. 그러면 다시 좀 감쇄력을 낮출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결 낮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브레이크 설명으로 넘어와서요. 요거를 스포츠로 놓잖아요. 뒤에 지금 차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발을 움직여도 처음부터 강한 제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좀 더 일찍부터 브레이크를 밟히는 것이 좋겠죠. 제동 특성상. 지금 잠깐 또 폭염 경보가 떴는데요. 알림 메시지로 지금 계기판에 보이는 외기 온도는 3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덥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MX 드라이브가 있죠. 요거는 이제 사륜과 사륜 스포츠 그리고 완전 후륜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륜 스포츠나 이거 들어가지가 않아져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DSC 오프 상태에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SC 오프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드리프트 분석기로도 갈 수 있군요. 요런 다음에는 아까 흐릿하던 이 두 가지가 눌려지죠. 근데 이렇게 후륜 구동 모드로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DSC ON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사륜 구동으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이 사륜 스포츠와 후륜 구동 모드는 DSC 완전 오프 상태에서만 된다 하는 점은 다른 모델에서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륜 구동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로 바꾸는 것까지를 DSC 오프를 해야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이거를 굳이 DSC 오프를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놔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더 많이들 생각하고 만드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댑티브 M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 더 타보니까요, 그 스포츠 플러스를 아까는 좀 일반 도로에서 타기 부담스럽고 또 노면이 안 좋은 데서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주행 안정성을 해치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두어 군데 코스에서 타본 결과 일반 도로에서의, 그러니까 도로가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의 스포츠 주행에서도 이 차체 세팅을 스포츠 플러스로 해놓는 것은 차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그때 이 차에 이제 그러니까 M3의 세단의 컴페티션 후륜을 탔었는데 그 차는 좀 일반 도로에서 타기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이 승차감 면에서. 근데 이 차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두 가지의 이유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2년 전에 타봤던 M3 그 세단은 시트가 이 경량 그 버켓 시트였습니다. 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그 시트 자체에 좀 충격 흡수 능력이 좀 이 일반 그 M 스포츠 시트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M3 세단과 투어링의 이 감체력 세팅이 똑같은 모드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투어링이라는 이름처럼 약간 더 컴포트 세팅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M3 투어링에서는 이 차체 세팅을 스포츠 플러스에 놔도 괜찮습니다. 물론 옆에 사람을 태울 때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여기 적응식 콘텐츠에서도 보면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그래픽 안에서도 불이 들어오죠.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지금 바퀴에서 이렇게 배터리 충전 중. 네. 그러니까 회생 제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엑셀을 놓을 때 조건에 맞으면 그 배터리 충전을 하거든요. 네, 그 기능을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M3 세단이나 M4 쿠페와는 다르게 M3 투어링은 이 카본 루프가 아예 없죠. 그래서 또 이게 뭐 가격을 낮추려고 옵션을 빼고 온 거 아닌가 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니까 아예 M3 투어링에는 이 카본 루프가 옵션으로조차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3시리즈 투어링에다가 그 카본 루프를 옵션으로 장착하는 그런 생산 라인을 좀 변경하려면 그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사가 투입한 투자금 대비 네, 어떤 이거를 옵션으로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가 옵션 비용을 내고 이제 추가할 것에 대해서 좀 그 양이 매우 적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옵션으로 카본 루프가 있었다면 또 그게 들어갔다면 또 지금의 가격이 또 어떻게 몇백만 원이 올랐을 수 있겠죠. 뭐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쉽긴 한데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안 BMW들이 여기 위치에 송풍구 사이에 이런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한꺼번에 끄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터치시계.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갔나, 이 차는 분명히 스포츠 주행할 땐 필요로 한데, 그래서 여기 터치식은 당연히 없고 이것저것을 만져보다가 여기 그 센터 콘솔에 있는 M모드 버튼 있잖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로드, 스포츠, 트랙이 있는데, 로드는 이제 그 모든 게 그 작동을 하는 거고요, 에이다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포츠로 선택을 하면은 네, 운전자 지원 기능이 지금 짧게 설명이 지나가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설정이 이제 비활성화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은 이 아이드라이브까지 끄는 거. 네, 그러니까 이 화면을 꺼서 이 계기판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을 보면서, 앞만 보면서 운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M모드가 어떤 앞에 계기판 모양 바꾸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 모양 바꾸고 그 정도의 역할에만 머무는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평상시 모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로드 모드일 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옆에 있는 M모드를 스포츠로 할 때입니다. 그럼 속도계는 조금 다소 작게 보여주지만 기어 단수를 아주 크게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엔진의 RPM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제일 크게 보여줘서 이 스포츠 주행할 때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엔진의 RPM과 기어 단수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M모드에만 적용되는 이 숫자와 알파벳 폰트는 어떻게 보면 M 모델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BMW 모델에서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똑같이 이제 4도어인 M3 컴페티션 세단,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리뷰했던 그 차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승차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 M3 투어링이 세단보다는 더 일상 친화적인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 세팅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모드에 놓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타봤던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그 M3 그 세단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를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얘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스포츠 플러스에 놓더라도요 막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그 정도까지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래 위로 이 도로 요철의 모양의 변화대로 탑승자의 몸도 흔들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강도가 많이 약합니다. M3 투어링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M340i 투어링을 할까 아니면 M3 투어링을 할까, 그 둘 사이를 놓고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은 가격 차이가 그래도 한 4천만 원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서로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뭐 가격을 떠나서 두 차 중에 하나를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시라면은 그 둘 중에서 후회가 적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적을 선택은 M3 투어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매우 단순합니다.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 4천만 원 아껴서 M340i를 살 걸 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M3 투어링을 살 수 있었는데 좀 여러가지 그냥 이유로 M340i 투어링을 하신다면 그 차도 매우 훌륭하고 좋은 차인데, M340i를 출고해 가지고 뭔가 좀 단점이 보일 때마다 그때 M3 투어링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M340i 투어링과 M3 투어링은 가격 차이만큼이나 그냥 다른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M340i 투어링과 M3 투어링을 비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두 차 중에 데일리용으로 적합한 거는 어느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둘 중에서의 비교에는 더 일상 친화적인 차는 당연히 M340i 투어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둘끼리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지, M3 투어링도 M3 세단과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이 승차감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M340i 투어링과 M3 투어링 둘 중에 하나를 살 수는 있는데, 이 내무부 장관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두 차량 사이에 그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의 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M340i 투어링도 매우 뛰어나고 좋은 차지만 만약에 그 차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본인만을 위한 또 장난감이 될 만한 다른 차가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라는 추가금을 내고 M3 투어링을 선택을 바로 하시면 그럼 별도의 본인만을 위한 장난감이 필요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없어서 아쉬운 거 하나는요, 이 계기판이나 아니면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어디에도 이 차가 주행 중에 앞뒤 구동력이 어디로 얼만큼 가는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제가 메뉴를 어디에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제 BMW의 많은 차들이 이제 그거를 표시하지 않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또 표시를 하고 있는 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큰 어떤 변경을 가하지 않고 보여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그거는 추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M3 투어링은 단점이 없느냐?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다소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비싼 차인데 그 가격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이 차의 국내 가격은 1억 3,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본국인 독일에서의 판매 가격을 보면 시작 가격이, 그러니까 옵션을 하나도 하지 않은 기본 가격이 98,000유로가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유로 원화 환율만 곱해도 우리나라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버전은 또 옵션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원래 비싼 차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뻥튀기 해가지고 매겨진 가격의 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차는 크지도 않죠. 또 실내가 넓지도 않죠. 그렇다고 뭐 편의 장비의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죠. 도대체 그 많은 가격이 어디에 들어갔나, 막상 이 차를 가지고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달려보기만 하면요, 이 차는 빠르기와 그 다음에 즐겁게 만드는 데에 많은 그 가격이, 원가가 사용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같은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3시리즈 투어링의 제일 싼 모델과 비교하면 그 차를 2대를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그만큼 이 차의 가격대가 높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M3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3시리즈 투어링이 따라와요. 그렇게 보시면 이 차의 가격이 또 마냥 비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차를 최종 구입하는 단계에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특히 그 대상자가 배우자나 가족이면 이 차는 한 대로 여러 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즐겁자고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의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늘의 주행 성적표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시간 32분 동안 514km를 주행을 했고요. 이 514km의 거리에는 이 3군데 와인딩 로드 코스에서의 리뷰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보인 성적은, 또 오늘 폭염주의보도 있었거든요. 리터당 7.6km를 보여줘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10마력짜리 차로 그 즐긴 대가로서는 그렇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리머니를 지금 나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3 투어링의 시승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 지구상에 한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차는 만약에 그런 차가 존재를 한다면 그 차의 프로필에 가장 가까운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안 되죠, 그런 자동차가. 그래서 이 차의 높은 가격에만 어떤 이 차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멈추지 마시고 한 대로 여러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동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면에서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럴 줄 아는 5도어 스포츠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G81 M3 투어링의 일상주행 영역에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이 차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고 싶다 근데.